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단식 중단 가능성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에서도 단식을 계속하겠다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단식이라는 정치적 행동에 사법 절차가 방해받을 수는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송민석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오전 9시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관련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단식 중인 이 대표가 병원에 실려간 상황에서도 예정된 형사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일반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 기준과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했다며 형사사법 절차가 정치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구속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작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영장을 청구한 지 7개월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가 현역 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법원이 정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오는 20일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1일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지난번 구속영장은 국회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자동으로 기각됐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네, 지금 송민선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 검찰, 민주당 대 검찰의 치열한 기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이재명 단식 정치에 야당 체포안 부결 움직임.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대북 송금은 정경유착으로 규정을 했고 또 백현동 특혜 의혹은 권력형 토착 비리로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 정치는 계속되고 있고 이러면서 동정론까지 일면서 체포안은 부결되는 것 아니냐라는 기류가 현재 형성이 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게 과연 어떤 변수가 될까요? 오늘 신통방통에서 바로 이 문제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짓 소환조사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당당하게 받겠습니다. 회기 중에 영장 청구해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꼼수 포기하고 당당하게 비회기 때 청구하십시오.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의료진들의 소견입니다.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 일체 음식 섭취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자, 수액,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링거만 맞고 음식은 안 먹겠다. 자, 현재 상태 어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녹색병원으로 옮긴 뒤에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일단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아직 기력을 회복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었죠. 지금 단식은 계속 할 것이라고 좀 메시지가 나오고 있고요. 예. 환자 개인정보다 보니까 의료진도 이 대표의 몸 상태를 좀 당에 구체적으로 전달하지는 지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 대표는요, 어제 아침에 긴급 이송돼서 응급 조치가 된 뒤 수액 치료만 받고 있거든요. 이 이후로 음식 섭취는 계속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 측에선 이 대표가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병원 측에서는 수액 치료와 동시에 음식물 섭취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표가 그래도 단식을 이어가겠다고 강하게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식물을 거부하는 부분은 이 의원들이 이 대표로부터 좀 들은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른 거군요. 네, 또 당내에서는 계속해서 좀 단식 중단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의원들이랑 또 지역위원장들이 좀 나서서 동조 단식까지 나섰거든요. 그래서 예. 멈춰달라고 하는데 이 대표는 계속 좀 의지를 굽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단식을 계속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입구가 없는 단식이었기 때문에 지금 출구를 찾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주요한 이유인 것 같고요. 단식을 했으면 뭔가 분명한 성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 정부 여당의 양보를 본인이 주장한 만큼 받아내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야만 이 단식에 대해서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좀 출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는 사실 지난주부터 검찰에 영장이 청구되면 입원하지 않을까 시기를 좀 점쳤었는데 이게 아마 오는 목요일에 국회에서 표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체포동의안 부결 여론을 당내에서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표결하는 그 순간까지는 당대표가 계속 단식 상태로 있어야, 아니 대표가 지금 곡기를 끊고 있는데 어떻게 가결표를 던질 수 있느냐라는 이 여론이 더 지배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목요일까지는 병원에서 이 링겔을 맞으면서 단식하는 것을 이어가지 않을까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잠시 짚었습니다만 찬성은 안 하더라도 에이 그래도 하면서 뭐 기권 이것도 사실 찬성이 아닌 거거든요. 가결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 있잖아요. 기권만 나와도. 네, 이제 전체 투표를 행사하는 사람의 과반 가결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기권표가 나오게 되거나 하는 방식만 해도 이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상당히 낮추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 원래 여의도 성모병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제일 가까운 병원이었습니다. 응급조치를 받고 한 20km 정도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단식은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식을 계속하던 분이 이제 단식 중단, 이제 다시 회복을 해야지 하면 가는 병원이래요. 오늘자 조선일보 사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단식 회복 단골병원에 갔다. 자, 그러니까 앞서 단식을 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우원식 의원도 여기서 회복을 했다는 곳입니다. 자, 회복 전문 병원이라는 거예요. 단식을 중단할 때 가는 병원. 그러면 여의도 성모병원은 물론 단식 회복 전문 병원은 아니겠습니다만 글쎄요, 왜 그러면 굳이 이른바 링거만 맞을 거면 단식 계속할 거면 저 병원으로 갔을까? 뭐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병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좀 인연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현 야권의 정치인들이 주로 단식을 한 연후에 회복을 주로 하는 병원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어제 오전에 한 7시 조금 넘어서 이 대표가 실려가지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갈 때까지만 해도 정말 위중한 상태인 모양이다. 예. 선망 증세도 있다. 이랬었는데 약 2시간여가 지난 이후에 다시 그 병원에서 나오더니 사설구급차를 타고 무려 20km 이상 떨어져 있는 녹색병원. 제가 오늘 그래서 녹색 어제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더니 예. 옷을 오늘 아침에 입을 때도 녹색을 집어서 입게 되더라고요. 예. 이 녹색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됐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정말 위중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면 여러 진료과가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 있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선생님도 더 많고. 그리고 20km 가는 중간에도 뭐 순천향대병원이라든지 한양대병원이라든지 많은 병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콕 찍어서 이 녹색 병원으로 갔고 게다가 이 대변인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단식 전문 병원이다. 단식
장비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상식적으로 단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바이탈 체크라고 하죠. 예. 체온, 맥박, 혈압 이런 거를 재면서 곡기가 끊어졌었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그것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텐데 아, 과연 단식 전문 병원이라는 게 있었구나라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이 우원식 의원이나 이정미 의원도 갔었고 특히 이 임상혁 원장이라고 하는 이 병원의 원장이 예. 이재명 대표와는 좀 개인적으로 각별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각종 토크 콘서트라든지 뭐 국회에서 토론회 한다든지 간담회하고 이럴 때 지금 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죠. 오른쪽 끝에 앉으신 분이요. 임상혁 원장이 저렇게 네. 이제 참여를 했었고 또 특히 2021년 6월에 그 이 대표가 조직위원장으로 있는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라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예. 이때도 녹색병원과 특이하게 영화제가 병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허. 뭐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거대 일당이기 때문에 엄청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의 수단이라고 하는 이 단식을 이재명 대표가 하면서 사상 유례 없는 저는 단식, 정치인 단식의 신기원을 이뤘다고 봅니다. 12시간 사라져도 물어보지 마라. 병원 옮기는데도 단식 전문 병원이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단식은 이어진다. 지금 이런 행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국민들의 좀 답답함도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저 병원을 미리 예약을 해두었던 병원입니까? 어떠세요?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저도 어제 철화로 같이 농성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 한 6시 55분 정도에 갑자기 이제 탈수 현상과 정신이 흐릿해져 가지고 바로 이제 119 구급차 타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간 것이고요. 예. 미리 잡았다면 바로 글로 가지 뭘 들렸다고 합니까? 그거는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저는 이 녹색병원을 선택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정치인은 사실 언행 하나하나가 하나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 녹색병원은 사실은 그 옛날에 저 원진 레이온이라는 곳의 회사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이氧화탄소에 집단 중독이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산재 인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그 집단 중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줘서 투쟁을 해서 결국 산재를 인정받는 그래서 그거를 기여를 해서 만들어진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그 산재 과정에서 산재 인정을 해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병원이기도 해서 전태일 병원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식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병원이기도 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우원식 의원이라든지 이정미 의원 등도 여기서 회복한 그 저것도 있고 지금도 많은 노동자들이 회복을 거기서 병원에서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소년 청년공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출신 자체가 이제 노동자의 출신이기도 하고 또 이게 치료라는 것이 의학적인 치료도 있지만 심리적 안정감도 대단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녹색병원으로 저는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계속 오늘 20일차 단식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부터 대통령실은 무시하고 여당은 조롱과 폄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내용을 다루는 저 보도들을 보면 마치 이게 무슨 거짓 단식을 하는 거 아니냐, 병원이라 짜고 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프레임을 걸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저는 제가 받아들이기엔 그런 느낌인데 야당 대표의 정치적 이 단식 투쟁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한 것이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프레임 자체도 좀 2차 가해라고 보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국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야당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은 그 철야 농성장에도 기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거든요. 다 보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서 무엇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이런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병원에서도 이제 예, 때가 알겠습니다. 되면 브리핑을 통해서 상황들을 공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무기한 단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이 되자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본 장면 그리고 많이 본 장면. 이번 단식은 왜 하는지 이 단식의 목적을 본인들도 잘 설명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니까 손에 잡히는 물건 아무거나 잡아서 집어던지듯이 단식 시작할 때는 없었던 총리 해임이니 내각 총사퇴니 탄핵이니 하는 맥락 없는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병문안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후에 뭐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공식적인 입장인지 좀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계속 나왔던 얘기죠. 평양 공동선언 기념 행사가 열리죠. 오늘 이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서 인사말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건데 이 행사 장소가 원래 서울 여의도인데 원래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에 있었죠. 이 농성장 인근이어서 좀 찾아갈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의 병원에도 방문할 가능성 계속 나오고 있고 친명계에서도 기대감을 드러내는 분위기입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대표 단식 농성장에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또 정부 관계자들 빼고 시민단체와 정치 지도자들이 다 왔다면서 문 전 대통령도 이 대표를 만나서 이 대표가 왜 그랬는지 한 번 더 대화도 나누고 좀 몸을 구하라는 말도 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하지만 문 전 대통령과 좀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좀 있는지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동훈 장관 정치적 문제로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그리고 민주당과 전혀 무관한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입니다. 자, 검찰은 142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사면에 실린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기사 내용 보면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당시 이제 성남시장 때 알게 된 사람이 있죠. 김인섭 씨. 근데 경기도지사 시절에 인섭이 형님 끼어 있으니까 백현동 신경 써줘라 지시했다. 죄송합니다. 성남시장 시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인섭이 형님이라는 건 이제 김인섭 씨고 이른바 로비스트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아주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 현재 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 받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연락도 안 된다라고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신경을 써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A4 용지 140여 쪽 분량입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가 상세하게 기재가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지역 자치 권한을 사익 추구의 도구로 남용했고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전가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일단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범죄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동기가 뚜렷하고 이 사안의 성격상 조직적, 계획적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예. 영장 청구서 일단 좀 살펴보면요. 이 대표는 2005년 김 전 대표에게 형님 제가 내년에 성남시장 출마를 해보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하고요. 시장 출마할 때 상의도 하는 사람. 네, 이듬해 김 전 대표는 이 대표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을 또 지냈습니다. 선대본부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그렇죠. 제일 친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 맡깁니다. 네, 이 대표는 2006년에도 선거에서 낙선한 뒤에 김 전 대표가 좀 사이가 멀어졌다. 백현동 사업 당시 연락을 하지 않는 사이였다고 해명을 한 바 있었는데 김 전 대표 역시 또 2010년 이후 이 대표와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좀 둘 사이의 관계 부인해왔었죠, 둘 다. 하지만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정 전 실장은요. 2014년 초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 하니 많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같은 해 4월부터 1년여 동안 300여 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검찰은 2016년 6월에도 성남시장 시절이던 또 이때 이 대표가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할 때 김 전 대표가 위로차 방문을 했다고 하거든요. 예. 당시 이 대표는 형님 나 때문에 고생이 많다면서 출소한 김 전 대표를 위로했다는 내용도 영장 청구서에 포함이 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요게 그동안은 알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백현동 사업의 핵심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정진상 실장이 면회를 갔다라는 정도는 알려졌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공개된 그 영장을 봤더니 이재명 대표와 평소에 이 정도였구나라는 그 관계를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것도 앞으로 이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재판 과정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인섭 씨가 직접 해명을 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북송금인데요. 이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화영 대표가 수시로 보고를 했고 성과를 보이지 못하니까 이 부분도 새로 알려졌어요. 나중에 이재명 지사가 김용전 부원장을 재촉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영장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방북 추진에 있어서의 구체성이 구속영장에 적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이 공교롭게도 9.19 그러니까 5주년이 됐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과거로 조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5년 전에 그 특별 수행단으로 지자체 장들도 갔습니다. 예. 그런데 당시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최무순 강원도지사는 갔는데 이 특별 수행단에 이재명 지사는 포함이 안 됐어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남북 그 접경이 경기도가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재명 지사가 포함이 안 됐을까? 평화부지사까지 뒀는데. 그렇죠. 유일하게 평화부지사가 있는 곳이 경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북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것을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화영 부지사가 여러 일들을 했었잖아요. 뭐 서울 마닐라에서 이제 국제대회 개최하고 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9년 1월 그 선양에 가가지고 같이 안부수, 김성태 같이 가서 북한에서 온 인사와 함께 회의도 하고 폭탄주도 술자리도 갖고. 드시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자 이야기도 큰 소리로 외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와중에 2019년 12월에 이화영 부지사가 직접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김성태가 이렇게 이제 지사님 방북 추진을 하고 있고 돈도 좀 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시로 보고를 했고 이것이 좀 여러 가지로 좀 차질이 있는 경우에 김용 부원장 등에 관해서 이렇게 좀 재촉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근데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좀 오락가락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그 진술 번복한 것에 대해서 이제 부동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 신빙성을 어느 정도 기초로 해서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에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나는 클릭만 했다. 모든 건 다 이화영 부지사가 알아서 한 거고 나는 클릭만 했다. 본인이 북한에 가는 문제도 나는 클릭만 했다. 라고 했지만 지금 검찰의 구속영장에 들어있는 내용에는 김용전 부원장에게 어떻게 돼가는 거냐 재촉을 하기도 했다라는 부분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되겠죠. 자, 지금 두 가지 구속영장에 있던 거 앞서 그 김인섭 잘 모른다를 탄핵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이 이 구속영장에 들어있고 두 번째 클릭만 했다를 탄핵할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그 영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 더 있었죠. 바로 검사 사칭 사건. 이 재판은 무죄가 났습니다만 위증을 교사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걸 실제로 인정을 했거든요. 내가 위증했다라고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했느냐, 시켰느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어요. 네, 검찰은 김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검사 사칭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씨로부터 진술을 또 확보했습니다. 김 씨로부터 이재명의 제도 최측근은 정진상이고 비제도권 최측근은 김인섭이다. 이런 진술도 확보를 했고요. 제도권 최측근 정진상, 비제도권 최측근 김인섭. 예, 그리고 영장 청구서에 이 내용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런 진술을 근거로요. 검찰은 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그리고 김 전 대표가 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했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이재명 대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새롭게 공개된 영장 내용 일단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15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인데요. 주요 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서 범죄의 중대성하고 증거인멸을 적시했습니다. 근데 범죄의 그 중대성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대북 송고와 관련해서 800만 불이기 때문에 1억 이상인 경우에 뇌물액이 이제 가중 처벌이 되고 배임액이 50억 이상이면 가중 처벌되잖아요. 근데 그 50억 이상이고 1억 이상이기 때문에 범죄가 중대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범죄의 혐의가 물증을 통해서 확인된 것이 아니라 그냥 검찰의 일방적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의 중대성은 검찰 자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이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예. 대표 측에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지금 바뀐 뭐 저 김성태 진술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도 그 이제 인허건과 관련된 재량적 상황에 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성남시에 피해를 줬다라는 그런 주관적인 그 뭐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백현동 건과 그 대북 송금건과 관련해서 영장 청구 사유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증거인멸이라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이중교사라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 증언을 해달라고 한 것을 이중을 해달라고 한 것으로 둔갑시켜가지고 이중교사 혐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청구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적합한 영장이 아니고 좀 무리한 영장 청구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예. 자신 있으면 이게 무리한 영장이면 법원 가서 심사 받으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영장 기각이라는 판결이 나온다면 검찰 수사팀도 역풍 앞에서 상당한 곤욕을 치러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도 없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고 다 진술에 의존하고 있다. 아니다. 자신 있는데 왜 꾸역꾸역 그 영장 심사 안 받으려고 저 방탄 단식까지 하면서 이 체포동의안 부결 원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180도 뒤집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위증교사 같은 경우도 지난 3월에 녹취록이 나왔고요. 실제로 위증을 했던 사람이 내가 압박을 받고 위증했다라는 진술까지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증언까지도 지금 전부 다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것 하나하나를 막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것보다 민주당은 이게 다 가짜고 다 진술에 의존하는 것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깔끔하게 가결해서 영장 심사받아서 기각으로 엄청난 역풍을 만들어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보다 좋은 일이 없는데 왜 그걸 무서워서 피하면서 증거가 없다고 하는지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완전히 겁에 질려 있구나. 예. 영장 심사를 받으면 구속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소위 말해 두려움에 떨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면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증거가 이렇게 있고 차고 넘치면 왜 이렇게 병합해서 이렇게 청구를 합니까? 백현동 건으로 이미 소환 조사 다 했었잖아요. 그 백현동 건으로 청구했어도 얼마든지 그러면 구속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병합 청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그것도 백현동과 대북송금에 의해서 이중교사건까지 또 추가해가지고 세 가지를 병합해서 청구했기 때문에 얘기한 것이고 그 백현동 건과 대북송금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임과 제3자 뇌물이기 때문에 되게 법리 다툼이 되게 필요한 해석의 영역에 있는 범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구속 사유가 아니라 서로 다툼에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구속시키지 않아야 될 사유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범죄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앞으로 달려가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똘똘 뭉쳐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부당한 구속영장 민주당이 막아내자. 야당 파괴 분열 공작 민주당이 분쇄하자. 저는 영장 당연히 이제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박 의원님은 예. 나아가서 당론으로까지 그럼 정해야 된다고 혹시 보십니까? 그런 부분까지 논의가 돼야 되겠죠. 예. 자, 뭐 민주당 의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강성 지지자들, 이 강성 지지자들의 행동도 거의 점입 가경입니다. 의원들에게 일단 뭐 의원들에게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체포 동의안 통과 여부는 문자를 지금 보낸다. 그래서 사실상 좀 압박을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에 그 단식 국면에서도 국회 그 본청의 내외부에서 뭐 흉기를 이용한 폭력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강성 지지층들의.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자아냈는데 지금 이 표결 국면에 들어가니까 부결을 해라라는 식의 아예 대놓고 압박이 있는 듯한 형태가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미리부터 이 강성 지지층들이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이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답이 없으면 계속 보내는군요. 그렇죠. 가결할 겁니까? 부결할 겁니다. 그러면 부결한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은 네. 그거를 이제 캡처해가지고 팬카페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명부를 쌓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호응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또 적극적인 모습도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이 예. 아예 미리 알아서 권리당원들에게 이제 본인이 카드 뉴스식으로 만들어요. 나는 부결할 겁니다. 나는 부결.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아예 단체 카톡방에 올려버리면 굉장한 환영을 받겠죠. 근데 이 인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이제 무기명 투표를 하게 되는 그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과 의원 각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자유 의지에 따라서 이제 투표하라고 하는 것인데 네. 이런 식으로 강한 압박을 보내게 된다면은 그 취지도 무색할 뿐더러 과연 이것이 이제 당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퇴임을 4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민주당 최광욱 의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 전 의원은 임기를 80% 이상 채운 상태였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 어제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사과의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숙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제가 존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간의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일치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증거를 최대한 제출하고 실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생각합니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의 제 여정은 이제 이걸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고요. 자, 결국 최광욱 의원이 발급해줬던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확인서 가짜 1심, 2심, 3심 다 똑같습니다. 재판만 오래 걸렸을 뿐이지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자, 임기 내내 여러 논란을 낳았던 최 의원 결국 이로써 의원직을 잃게 됐어요. 최광욱 전 의원은 법무법인 근무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거짓으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가 됐죠. 대법원은 결국 최 전 의원이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쟁점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의 자산관리인 김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 여부였는데 최 전 의원 측은 원래 주인인 정 씨가 디지털 분석 현장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PC에서 발견된 확인서는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요, 정경심 씨가 김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하면서 처분 권한을 사실상 넘긴 것이라면서 관리 처분 권한을 가진 김 씨가 참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예. 최 전 의원은 바로 의원직을 상실할 수밖에 없고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최 전 의원,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변호사 등록도 취소가 되는데요. 집행유예 기간 2년이 끝나도 추가로 2년간 변호사 등록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예. 자, 최광욱 의원이 국회의원 된 다음에 이 저지른 범죄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이 범죄에 저질렀었고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 공천 받았죠.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재판을 끌어왔던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사설인데요. 임기 83% 지나서 최광욱 의원직 상실. 이게 과연 정의인가? 변호사시니까 바로 질문드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최광욱 전 의원께서 확정됐으니까 전 의원이시죠. 전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양심 세력이 이 나라를 제대로 돌려놓을 것이다. 양심의 털난분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표현입니다.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사과나 이런 부분은 하지 않고 양심 세력이 이 나라를 제대로 돌려놓을 것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탄을 금할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그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가서 지금 1년이 넘게 사건을 끌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법원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판결을 하거나 어떻게 보면은 사안에 대해서 쟁점이 뚜렷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최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인데 이 사안은 이미 이 쟁점에 대해서 정경심 교수 사건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른바 심리 불속행으로 3개월 만에 기각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김성교 국민의힘 전 의원 사건도 대법원에 와서 3개월 만에 끝났고 다른 사건들은 빨리빨리 끝났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태호 지금 강서구청장 사건도 딱 3개월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건도 똑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이제 1년이 훨씬 넘도록 대법원에서 끌었던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특혜, 하위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최광욱 전 의원에 대해서 가족들보다 우리 가족들 나보다 아빠를 이 사람을 더 좋아한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아빠 찬스 무제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는 비아냥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임기 6일 남기고 뭐 갑자기 위헌 재판 그랬는데 그래서 무죄 나는 거 아니야 했는데 그래도 결과는 유죄였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무죄가 만약에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정경심 교수를 비롯해서 조국 전 장관의 1심 판결 줄줄이 다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시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린 것처럼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가 이미 확정 판결이 되면서 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특정 그 재판장이 본인 소부에서 가지고 있다가 1년까지 있다가 이걸 전원합의체에 넘겼던 것은 재판을 끌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심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의 어떤 재판 자체가 특정 세력에 경도된 한마디로 시대 정신인 공정의 현저히 어긋난 재판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거죠.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그 최강욱 의원이 그동안 국회의원직 유지하면서 받아간 세비만 얼마냐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7억이다. 그 최고위원회에서 세비를 강조하시는 장해찬 최고위원님. 이거 어떻게 나온 얘기예요? 이 7억이라는 게? 이게 최강욱 의원의 임기 동안 최 의원에게 직접 지급된 세비만 7억 이상이라는 것이고요. 보통 제가 확인해 보니까 1,3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이 한 달 세비로 국회의원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한 달에 1,300만 원. 네, 그런데 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김남국 의원 윤리위에서 제명 안 하기로 민주당이 방탄했을 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의원실 직원들 월급을 포함해서 뭐 의원실 유지비, 또 차량 운행비, 뭐 입법 정책 개발비 등등 국민이 다 부담하는 포함하면 네, 국민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한 달에 6천만 원이 넘어요. 6천만 원. 네, 6천 몇백만 원대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이 공식적인 자료를 제가 국회 정보공개 사이트를 통해서 알아내서 공개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 세금 7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수십억 대의 세금이 자격 없는 최강욱 전 의원 의정활동하는데 쓰였던 셈입니다. 그런데 만약 재판이 조금 일찍 당겨져서 제대로 판결이 나왔다면 보수 정당의 김성교 전 의원에게 하듯이 2심 선고 이후에 몇 개월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빨리빨리 나왔다면 한 달에 6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우리 국민의 세금을 훨씬 더 아낄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예. 물론 재판이라는 게 때에 따라서 길어질 수도 줄어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만 김명수 대법원 체제에서는 유독 보수 인사에 대한 재판은 빨리 진행시키고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해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 황운하 의원 그리고 이번에 최강욱 전 의원까지 이 진보 진영 인사나 민주당 인사에 대한 재판은 하염없이 늘어지는 일관적인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재판 지연조차도 하나의 특혜다라는 비판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제가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국회로 송부가 되는 겁니다. 일단 불체포 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보내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사인을 했다. 보내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 들어왔고요. 자, 그렇다면 최강욱 의원 국회에 와서는 뭐 조용히 묵묵히 일을 열심히 했나? 일만 열심히 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일단 법사위원으로 소속이 돼 있었어요. 법사위원. 자신이 재판 중인데 법사위원까지 법무부 장관 불러다가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충돌 장면이 유독 더 많았습니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의원님께서 검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건 이제 또 다른 사건이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건에 저렇게 얽혀 있는데 법사위원회에 있으면서 법무부 장관이 아니 나한테 그런 질문할 자격 없잖아요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충돌 논란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먼저 이게 재판이 좀 지연된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입법증거 배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 판례를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전원 합의체에 해부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어 갖고 좀 지연된 측면이 있고, 다만 이제 저는 그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수사 지연의 문제도 지금 원래 특수부 수사 같은 경우는 2개월 안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검사 출신 홍준표 시장도 말하고 있을 정도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도 70일 만에 수사 종결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거의 1년 6개월 이상 수사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도 포함해서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수사 지연과 관련된 것들을 사법개혁의 문제로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뭐 국회법도 이 법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활동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된 사례들 이것도 좀 개선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선돼야 될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한 기준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도 박덕흠 의원도 국토위에 재직하면서 가족 회사한테 그 정부의 공사를 수주한 문제가 있어서 이해충돌 문제로 수사까지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 지금 그 보훈부 장관으로 들어온 박민식 장관 같은 경우에도요, 2008년도에 그 법사위에 근무하면서 변호사로 재직을 하면서 16건을 수임해서 변호사법 위반의 논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그냥 임명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 지금 이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은 아니기 때문에 한 것인데, 이법적인 것도 그렇게 그 같은 상임위에서 근무한 활동했던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국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명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자, 국민의 눈높이. 글쎄요, 이해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원으로 있는 거 다른 사람도 뭐 있었다고 합니다만, 글쎄요, 이런 얘기까지 했던 의원이 있었나요? 성희롱 논란, 뭐 더 이상 얘기하기도 좀 거론하기도 그런 이른바 짤짤이 이 논란, 이로 인해서 당원 자격정지 결정 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6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지만 이 징계 역시 차일피일 미뤄집니다. 징계도 미뤄져요.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에 최강욱 의원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짤짤이 하냐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남국 의원에게. 네. 여성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상관부에 MBC가 없는 거죠. 서로 감싸려고 하면서 일만 더 키우고 창피하죠. 솔직히 모욕적이고 우리 당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거가 되게 수치스럽고요. 모든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최종 결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해명하는 과정에서 부인하면서 그걸 진실로 믿는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이 계속적으로 가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성희롱 논란으로 징계 결정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미루다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의원으로서의 징계는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민주당 윤리위는요, 대체 무슨 짓을 해야 열려서 징계를 확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강욱 의원의 이 짤짤이와 관련된 성희롱 논란, 그 공개된 채팅방이라고 할까요? 온라인으로 모이는 회의방에 여성 보좌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를 썼던 이 논란도 결국 유야무야 묻혀서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고요. 예. 천안함 용사와 유족들에게 막말을 한 권칠승 의원, 여전히 수석 대변인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막말 사례가 끝없이 터져도 징계를 안 해요. 반면 국민의힘은 최고위원이라 하더라도 다 징계하고 최고위원 사퇴까지 이끌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누가 잘못을 해도 개딸들의 지지를 받고 강성 팬덤이 응원해주면 징계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더 이상 대부분의 국민이 민주당을 더 윤리적인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진보가 과거에는 도덕성을 보수에 비해서 우월한 무기로 활용을 해왔었는데 이제는 저작거리에서 농담으로라도 민주당이 더 도덕적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죠. 바로 이런 모습 때문입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좀 따져봐야 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금
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또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위성정당의 문제입니다. 최강욱 의원 어떻게 국회에 입성했죠? 열린민주당? 지금은 없어진 그런 정당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민주당으로 합당하고 앞에 또 1번은 빠져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자기들 마음대로 회전문식으로. 그래놓고 국민의 대표를 해요. 자, 내년 총선 앞두고 정치권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정당 꼼수. 자, 당시에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1번은 김진애 후보, 2번이 최강욱 후보, 4번이 김의겸 후보였습니다. 나중에 김의겸 후보는 당선이 안 돼요. 그런데 1번 김진애 후보가 의원직을 사퇴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김의겸 의원이 돼요. 비례로. 지금 뭐 비례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만 이 문제 지금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내년 총선 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또 열린민주당 만들 겁니까? 또 다른 위성정당 만들 거예요? 그래놓고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장관한테 막 호통치고 큰소리치고 국민대표라고 얘기하고 3년 해먹다가 죄송합니다. 3년 국회의원 해놓고 나중에 사라지고. 자, 이 문제인데 일단 그 기소 당시 그때도 사실은 신분이 김지아 기자 이 공천 줄 때도 기소 단계 아니었나요? 그때도? 네, 최재원 의원이 기소될 때 문재인 청와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맡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소된 이후에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 의원이 국회에 입성한 거 21대 총선이 치러진 같은 해 4월인데 현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2번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당시 꼼수 선거다, 꼼수 선거의 최고의 수혜자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당시 검찰 기소로 부담감을 좀 토로를 하면서 돌연 사의를 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열린민주당으로 향한 거고요. 이때 비례 후보 2번에 전진 배치가 된 거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동료들이 좀 말리고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린민주당으로 간 거고요. 열린민주당이 4.15 총선 비례대표에서 좀 세석을 확보를 하면서 2순위에 배치됐던 당시 최강욱 전 비서관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좀 혼란스러운 틈을 탄 거거든요. 그래서 손쉽게 좀 당선권을 따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번이었으니까요. 자, 꼼수 탄생해서 나중에는 회전문을 통한 국회 진입까지. 이런 위성정당의 문제점 지금 내년 총선 다가오고 있는데 아유 고쳐야지. 그럼 고쳐야지 하다가 지금 시간 계속 끌고 있어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법 관련된 여야의 개정 논의가 빨리 속도를 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이 정개특위에서 선거법과 관련된 논의가 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만 선거구 획정 문제도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거든요. 지역구도 사실은 인구 변화와 감소 등으로 좀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선거법에서 막혀 있으니까 선거구 획정은 이 총선 직전에 부랴부랴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좀 불운한 생각마저도 드는데요. 위성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은 만큼 처음 합의할 때 나머지 모든 부분을 막 다 건드리려고 하지 말고 일단 연동형 비례제라는 실패한 제도, 우리가 이거 만들어 보니까 잘 안 됐잖아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 연동형 비례제와 그로 인한 파생 위생 정당 제도만이라도 일단 없앤다라는 기본적인 합의는 하고 그다음에 뭐 중대 선거구제를 도입하든 권역별 비례제를 하든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는 일단 잘못한 것부터 고치고 나서 합의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보는데 일단 이걸 안 한다고 합의를 먼저 하고.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안 한다의 합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의 제도 개혁을 할지 각각의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심지어 같은 정당 안에 있는 정개특위 위원들도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합의가 잘 안 도출되고 있거든요. 연동형 비례제와 그에 따른 위성정당제부터 안 하기로 합의를 하는 좀 순서, 그 지혜를 여야가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정 정당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18대 국회 때 친박연대라는 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비례대표 1번을 이른바 지금 아마 그 뉴스 알려졌으면 젊은 청년층이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때는 아빠 찬스가 아니라 엄마 찬스를 쓴 한 젊은 여성이 비례대표 1번 됐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돼서 뭐 판결까지 나오고 그랬었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장해찬 최고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법을 계속 위반하고 있어요. 선거구 획정도 1년 전에 하게 돼 있는데 아직도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총선 때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는데 현실과 맞지 않아서 여야가 이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이제 했죠. 그런데 사실 열린민주당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 이성정당은 아닙니다. 개혁적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개혁적인 인사들이 정당을 하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당 득표율로 세석을 얻은 것이고, 이번 정의당 같은 경우도 사실 정당 득표율로 심상정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대표로 지금 다 의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아마 정치의 생물이라 해서 정치적 지형의 변화에 따라서 아마도 국민의힘도 뭐 이준석 전 대표도 뭐 정당 창당 가능성 이런 것도 비춰지고 있는데, 만약에 득표를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지로도 가능한 그런 것이라고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연동형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야 간에 조속히 좀 합의해서 빨리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사건 또다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당시에도 통계청장 바뀔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원이 감사를 해봤더니 물론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현재까지는 94번이나 되는 집값 통계 조작이 있었다라는 발표가 나온 겁니다. 그 후폭풍 정치권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재인 정권 인사를 겨냥한 감사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은 감사원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이 통계 조작 사건으로 좀 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윤 정권의 핵심 인사들 또 문 정권의 핵심 인사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이 그 내용을 알고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공기관이 하는 이 공적인 영역의 문제를 그렇게 근거 없이 폄훼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과거 우리가 IMF를 불러온 원인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이 보여주는 것만 분식회계라고 하죠. 그냥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까지 망가졌다라고 해서 지금은 분식회계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걸 통계를 조작하거나 보는 관점을 달리하거나. 자, 일단 그때 집이 정말 많이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정부 통계 보면 아니었다. 지금의 감사 결과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사필 규정이다. 올 것이 왔다라고 지금 그 국토부 공무원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측근이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외부의 어떤 감사를 통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국감정원, 그러니까 국토와 관련되는 부동산원의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그제없이 제기했던 사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눌려 있다가 이제 드디어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관련하여서 핵심적인 그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금 보면은 지금 4년 5개월 동안 94차례에 대해서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4년 5개월이면은 거의 확인을 해보면은 49개월, 쉽게 말하면 한 달에 2회, 거의 매달 2번씩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실무를 담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증거로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 책임자가 누군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이 사안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전 정권에 관련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관하여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가지고는 함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감사원을 넘어서 최종적으로는 검사의 어떤 그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야 할 부분이 앞으로의 어떤 검찰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지난번에 국민과의 대화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동산만큼은 자신이 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집값은 폭등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좀 의아해했는데, 그 이유가 될 수 있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수석회의 직후에 아파트 가격
통계 조작이 확대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2020년 2월 17일 당시요. 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감사원은 이 회의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률 조작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지시가 나왔을 가능성 이걸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윗선에 관한 진술을 거부해서 문 전 대통령은 이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에서 빠졌다는 건데요.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정부 청와대는 2017년 6월부터 아파트 가격 상승률 통계를 조작해왔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일주일에 한 번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했었거든요. 근데 이 조사의 주중 중간 집계값을 만들어서 가져오게 했다고 합니다. 이 집계값보다 주 전체를 대상으로 최종 집계된 이 상승률이 높으면 예. 부동산원을 좀 압박해서 상승률을 좀 깎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이 통계의 문제 일단 뭐 문제의 심각성 지금이라도 좀 빨리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수사를 해서 밝혀내야 되는 사안이고요. 만약 국가 통계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바뀐다면 그게 뭐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우리 국민들이 국가에서 내놓는 통계를 믿기 어려워지고 이 한국의 대외 신인도도 대폭 하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계 기업이나 은행 등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통계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니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감사원에서는 명확한 증거를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토부 고위 관계자가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압박, 거의 협박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뭐 조직과 예산을 다 날려버리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이 포함된 문자와 메신저, 메시지 내용도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가중치를 변경해서 통계를 마사지했는지까지 구체적인 수치들이 지금 다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련된 통계나 소득 분위 관련된 통계들에 대해서 이 수치에는 수치로 반박을 해야지 단순히 아니다, 감사원의 조작이다, 문재인 정부를 노렸다 이런 정치적인 구호로 지금 토론할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은 규명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참모들로 구성된 그 사의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고 이것이 감사 조작이고 정치 감사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감사원이 과연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의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1년 가까이 이게 감사를 했고 3차례에 걸쳐서 기간을 연장하면서 조사팀까지 바꿔갔거든요. 그리고 이례적으로 이게 사실은 그냥 고발하면 되는 것인데 수사 의뢰를 했어요. 고발하려면 그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한데 이걸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사원이 중간 결과 발표를 이례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검찰에서 하는 피의 사실 공포처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에 대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단히 나쁜 방식이다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감사원이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그렇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 감사와 관련해서 오히려 고발을 당해서 공수처에서 압수수색도 당하고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지금 이런 지경에까지 감사원의 지금 신뢰가 추락되어 있다.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지금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그때 내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 정부는 아니라고 하고 국민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당시에 관심을 끌었던 연설이 있었죠. 바로 임차인의 서름을 알렸던 이 연설이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제가 기분이 좋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든 생각은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그리고 민주당 이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역사와 부동산 정책의 역사와 민생 역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자, 이제 결국 이 연설까지 들어왔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지적한 것처럼 검찰에서 밝혀낼 부분밖에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대통령 기록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정부의 이와 같이 통계를 믿고
주택을 구매하지 않았다가 이른바 벼락거지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왜곡된 통계에 의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입은 것입니다. 그에 대한 어떤 정책 실책을 넘어서 범죄에 가까운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대통령 기록물은 기본적으로 15년 동안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울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그 당시 있었던 대통령 비서관 회의나 기록물을 충분히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발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통한 그 당시 회의록을 통해서 과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18년 당시 바로 오늘이죠. 남북은 9.19 군사 합의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협상에서 북한 측이 정말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1면 기사입니다. 북한 9.19 합의 때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까지 비행금지 구역을 요구했었다. 자, 이렇게 전투기 비행금지 구역이 넓어지면 수도권 방어 임무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죠. 북한이 땅굴 파고 옛날에 지금 잠수함 좀 기술 있고 북한의 ICBM 한다고 합니다만 공군은 우리가 훨씬 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 수도권의 항공, 이 우주 이쪽은 아니라도 비행금지 지역까지 요구를 했다? 그럼 우리의 하늘길을 그냥 열어줘라? 하늘 방어를 포기해라? 이런 황당한 요구를 한 거예요. 대체 협상 당시 무슨 내용들이 오고 갔던 겁니까? 네, 국회 국방위와 합참의 전현직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요. 북한은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열린 제8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MDR 기준으로는 전투기는 군사분계선 60km, 또 무인기는 40km, 헬기는 20km 이내 상공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해 9월 평양에서 열릴 남북정상회담에서 군사 분야 합의문을 좀 내놓기 위한 1차 협상 자리였는데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한국 대표단은 주로 북한 대표단의 설명만 들을 뿐 비행금지 구역과 관련해 우리 쪽 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잠깐만요. 북한 측이 요거 좀 비행금지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우리 군 그 대표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네, 고개만 끄덕끄덕이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북한이 제시한 안이 사실 한국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었거든요. 예. 한국 대표단이 협상을 마치고 이 안을 합참에 그대로 가져와서 검토를 맡겼는데 합참은 굉장히 놀라서 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군인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이걸 수용하면요. 우리 공군은 서울 상공은 물론이고 경기도와 수도권 상당 지역에서 전투기나 정찰기도 띄우지 못하게 되는 거고요. 감시나 정찰 또 근접 항공 지원 등 각종 합동 훈련도 제한이 됩니다. 또 무인 항공기 운용도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고 파주 등에 있는 헬기 운용 기지의 이전도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자,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우리 대표단 마치 협상에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위치 아니잖아요. 당연히 저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답니다. 고개만. 그래놓고 그 안 그대로 국방부에 가지고 와서 군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군이 반대하지 않았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진짜. 만약 그때 합참 실무진들이 직을 거고 반대하지 않았으면 우리 상공에서 헬기도 한 대 제대로 못 띄우고 제대로 된 방어 훈련도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합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의 협상 대표단은 계속해서 이 9.19 군사 합의를 밀어붙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초안보다는 다소 줄어든 범위긴 하지만 북한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상태로 비행금지 구역이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협상 과정에서 북한 대표단이 우리 측 대표단에게 이런 식이면 협상 못한다라고 버럭 화를 내면서 윽박질렀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마치 북한의 그 리선권이던가요? 그 사납게 생긴 사람이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으로 넘어가냐? 목이라고도 안 했어요. 목군형이라고 했어요. 이런 식의 어떤 윽박지르는 발언을 했던 것.
대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면서 정말 우리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게 만드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북한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굴종적으로 이 9.19 합의를 맺었구나라는 것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물론 뭐 이 보도 내용을 좀 정확하게 더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결국 그때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이런 졸속으로 이 9.19 군사합의 시행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저기 좀 전에 나온 저 내용은 결과는 북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수용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남북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지 뭐 저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이라든지 뭐 남북 간의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99년도에도 연평도 해전 등 이렇게 국기적 도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9.19 남북 합의는 이런 그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24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뭐 이행되는 것도 있고 미이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그런 평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가야 될 방향성 분명히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평화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당신은 뭐 확성기 방송만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의 비행금지 구역 이런 황당한 요구까지 했었다는 겁니다. 자,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 때 선물 뭐 하시죠? 그렇죠. 뭐 사과, 배, 과일도 많이 하시고 상품권으로 주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감사 인사 전화기는 상품권도 괜찮습니다. 부모님 같은 경우엔. 근데 일부 업체에서는요. 유효기간이 100일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 유효기간 다 됐는데 어떻게 해요? 연장 안 돼요? 환불 안 돼요? 이렇게 거부를 해오다가 적발이 됐대요. 혹시 만약에 선물을 받았는데 이런 상품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고 뭐 선물하는 사람한테 이거 유효기간 지났던데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다고 합니다. 장윤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추석을 맞아 회사 복지몰에서 대형마트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해봤습니다. 만나지 않고도 문자로 손쉽게 선물할 수 있는데 유효기간은 90일. 기한이 지나면 연장도 환불도 어렵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버리면은 취소도 안 되고 이 상품은 또 연장도 안 돼요. 무조건 빨리 교환해서 이용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상법상 판매자가 정한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잔액의 90%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거부하는 겁니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에서 10월 피해 사례를 조사해보니 항공권 피해 신고가 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품권 156건, 택배 153건 순이었습니다. 항공권을 취소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물건이 깨진 채 배송됐지만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수령받은 택배가 파손된 경우 수령한 즉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어 훼손됐다는 사실을 즉시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발생할 경우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요. 터널에서 전복되는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밀폐된 터널 안에서 이러면 2차 사고까지 우려가 되는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어디선가 한 남성이 나타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누구였을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터널 안에 트럭 한 대가 저렇게 전복돼 있죠. 근데 나중에 막 소방관들 오고 정리가 다 된 것 같아요. 과연 사고 나자마자 이랬을까요? 앞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소방관들이 출동하기 전입니다.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 한 남성이 앞 유리창을 뜯어내요. 그러면서 부축을 합니다. 갓길로. 괜찮으세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이러면서 운전자를 구조를 미리 해줬던 겁니다. 일단 어떤 사고였는지 상당히 신속한 이 대처였었는데 제일 궁금한 거, 저 흰 옷 입은 남성 누구였습니까?
정말 천운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은요. 바로 저 남성도 횡성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 소방관이요? 아, 근무복 아니던데? 맞습니다. 이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던 중에 이렇게 고속도로 위 터널에서 전복 사고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오호. 당시 도로가 굉장히 미끄러워서 좀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렇게 추돌 사고가 나자마자 트럭 뒤에 차를 세우고 우리 소방관님이 빠르게 대처를 해주셨어요. 지금 보면 유리를 떼어낼 때 이제 안전 장갑을 끼고 계셨는데 예. 차에 구조용 장갑도 보관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아, 저런 장갑을 늘 휴대하고 다니시군요. 네, 정말 다행이었고요. 또 함께 계시던 분은 이제 누나들, 누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구급약품 가지고 이제 도와주시기까지 했다니까 정말 저 운전자분은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 상황을 좀 보죠. 이게 터널 아니거든요. 그러면 신고를 해도 어디 사고 났어요 하면 몰라요. 게다가 터널 아니라 GPS, 위성 신호도 안 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사고 난 사람이 신고는 한 것 같은데 위치를 알 수 없다라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얘기했는 흰옷 입은 이 뭐 백의의 천사라고 하는데 백의의 이 소방사께서 기지를 발휘했는데요. 뒤에 마침 버스가 왔는데 그 버스 기사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라고 해서 버스 기사 같은 경우는 위치를 잘 아니까 그 얘기를 했고 우리 소방사 같은 경우에는 그 얘기를 듣고 정확한 위치를 119에 신고를 한 결과 정말 신속하게 지금 소방서에서 구조대가 도착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또 그 인근에 있던 그 차량들도 고속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서행을 하고 이런 뭐로 그 도움을 준 결과 협조를 했군요. 예, 협조를 한 결과 어떻게 보면 민관군이 굉장히 협조해 있는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뒤에 오시는 분이 소방관이었기 때문에 정말 사고 당한 분은 어떻게 보면 천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최근에 지리산 자락에서요. 신봤다라는 소리가 들렸대요. 신봤다? 이건 산삼 발견할 때 하는 소리잖아요. 근데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산삼이랍니다. 어떤 산삼이에요? 앵커님 이럴 땐 정말 크게 신봤다 한번 외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신봤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보통은요, 이제 산삼 뿌리 하나에 줄기가 하나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산삼은요, 무려 이 뿌리 하나의 줄기가 4대나 올라왔다고 합니다. 4개? 네, 그러니까 정말 신봤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토양분이 아주 좋거나 영양분이 넘치는 경우에는 2개까지 줄기가 올리는 경우는 한 번씩 있다고 하는데 2개짜리는 있지만 네, 이번에 같이 4개나 줄기를 올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무게가 334g으로요. 뿌리 무게만 150g이라고 합니다. 아마 뿌리도 이렇게 크다 보니까 광합성을 위해서 줄기를 많이 올린 것이 아니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삼은 뿌리가 중요해요. 저 뿌리. 저 150g.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보통 발견되는 산삼 10뿌리를 합해야 100g이 뭐 될까 말까 요 정도라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한 뿌리에 150g이에요. 이게 금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성인들이 이 만약에 산삼 먹을 때 1인분 분량을 37.5g이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37.5g은 금 10돈 한 양을 이제 한 명이 보통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양을 먹는 건데 150g은 말하자면 금으로 40돈. 4냥이니까 4명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와. 이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대단한데 세계 최대의 산삼은 또 따로 있어요. 지난해 10일에 그것도 우리나라 지리산에서 발견됐었는데 그때는 무려 415g. 금으로 치면은 기억나요, 네네네. 110돈이 넘는 11냥이 넘는 거였는데 요게 6억 8천만 원이었거든요. 6억 8천만 원. 네, 근데 요게 지금 거가 요거 한 3분의 1을 조금 넘는 그 정도 크기인데 와, 그 정도입니다. 잠깐만요. 최진영 변호사님, 제일 궁금한 거 저거 얼마나 갈까요? 이번에 발견된 건? 이거 한국감정원에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최소 1억 2천만 원은 넘는다. 이렇게 지금 그 전문가들의 감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 뭐 그 산삼에 대해서 그 관심이 있는 분들은 50년 넘은 산삼을 천종산삼 그리고 30년 내지 50년 된 산삼을 지종산삼이다라고 하는데 이번 산삼 같은 경우에는 모양새와 이런 생김새가 독특해서 지금 도대체 얼마나 묵은지를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요? 몇 년 그럼에도 묵은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어떤 그 감정 결과는 적어도 50년 이상은 충분히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경우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0년근 천존 삼상은 일반 삼삼의 가격의 2배나 넘는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뭐 100년이 넘었다. 이러면은 뭐 1억 2천이 아니고 공이 하나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점에 임자가 누구냐. 저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또 가격이 그렇겠죠. 형성되는 거라서 이것을 구매하는 사람이 누굴지도 참 궁금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산삼이 귀한 이유는 아무래도 산삼 외에는 대체할 수 없는 게 없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제 우리 영화계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다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원로 배우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되게 팬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변 선생님과 한번 일을 해볼 수 있을까 하다가 1999년 마포 가든 호텔에서 했었죠. 처음에는 시나리오를 약간 못마땅해 하셨었어요. 와, 지하실에서 남의 집 개를 잡아먹고 계속 제가 졸리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앞으로 부산 영화제는 깐 영화제를 능가하십니다. 반드시 되겠다. 배우 변희봉 씨가 별세를 했습니다. 팬들도 잘 몰랐는데 그동안 좀 투병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홍 기자가 최근에 그 변희봉 씨를 만났었다고요? 이제 뵀었던 거는 이제 칸 영화제에서 예. 2016년 옥자 때 뵀고 사실 좀 건강이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저도 듣고 수개월 전에 좀 지인들 취재를 했었을 당시에 2019년에 그 이제 발병했다가 완치됐다고 하는 그 췌장암이 다시 재발이 돼서 조금 많이 위독하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재발이 되셨군요. 네, 쾌유를 빌었지만 결국은 향년 81로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말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습니다. 75세에 지금 칸 레드카펫 밟는 장면, 저 때가 75세인데 변희봉 씨 뭐 아마 이 영화 팬 아니더라도 얼굴 보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셨으니까 어떤 배우였습니까? 처음에 연극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가 되고 싶었다고 제가 칸에서 뵀을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별 사람이 아닌가 보더라. 5번, 6번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우가 먼저 됐고 성우에서 이제 탤런트가 되셨는데 영화 데뷔는 1980년 8불출 뭐 그 뒤에 시네리 뭐 4시 등 하셨지만 별로 그렇게 주목받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2의 전성기가 오게 되는데 그게 봉준호 감독과의 만남입니다. 아하. 봉준호 감독이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한 감독 아니고 장편 데뷔작 준비할 때인데 만나서 저 플란다스의 개라는 영화 하는데 출연해 주세요 하는데 뭐 신인 감독이기도 하지만 시나리오를 봤더니 경비원인데 이상하게 강아지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코지를 하고 이러는 사람이라 아이나 별로야 했는데 본인이 수사반장에서 악역 역할 같은 거 했던 걸 장면을 다 얘기하면서 그때 사이비 종교 교주로 나오셔서 이런 표정 지으셨잖아요. 이걸 막 줄줄이 깨는 걸 보면서 그 진심이 느껴져서 이 젊은 감독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네, 시작을 한 게 이제 플란다스의 개였는데 하고 보니까 변희봉 배우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촬영장에서 이거 보통 감독이 아니다. 잘 되겠다. 그 다음에는 살인의 추억 부를 때 맨발로 달려가고 또 이제 괴물 부를 때도 달려가고 심지어 이제 마더 때는 내 배역이 왜 없지? 아쉬웠을 정도로. 나도 하나 같이 할게. 네.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11년 만에 이 옥자를 하셨는데 이 옥자에서 이걸로 이제 75세에 칸 레드카펫 처음 밟으셨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연극 배우부터 힘들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고생이 다 눈 녹듯 녹았고 고목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목나무에도 꽃이 핍니다, 네, 여러분. 예,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굉장히 감격스러워 하셨는데 지금 다시 뵐 수 없지만 저희가 그래도 영화를 통해서 다시 뵐 수 있음에 저는 감사하고 사실 어느 배우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대체할 수 없어요. 굉장히 독특한 음색과 표정. 사실은 그래서 봉준호 감독도 본인 영화예요. 플란다스의 개도 변경비였고요. 그리고 살인의 추억도 구희봉 반장. 이름 똑같죠? 그리고 괴물 다 때도 희봉이네. 괴물 때도 매점 주인
박희봉 영감. 네, 그리고 또 옥자 때도 희봉 씨였고, 그리고 싱크 앤 라이즈라는 단편 영화 찍었는데 요게 이제 괴물의 시초가 돼요. 거기서도 한강의 매점 주인이었는데 요 때도 이름이 희봉이었습니다. 예, 드디어 그 빛을 발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만 또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분위기 좀 바꾸죠. 야구 팬들이 제일 싫어하는 뉴스가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경기 못 보는 거잖아요. 자, 오늘 경기는 우천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아이 뭐야, 예매 다 해놨는데. 그런데 서울 잠실 야구장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은 지 꽤 오래됐거든요. 이걸 다시 바꾸는데 이제는 날씨 걱정 없이 볼 수 있대요. 게다가 더 눈에 띄는 건 의자가 아니라 침대에서 누워서 두 발 뻗고 야구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침대에서요? 야구장이 아니라 뭐 호텔입니까? 어떤 호텔 그 야구장인지 궁금합니다. 침대에서 야구를 본다.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르면 잠실 야구장이 2031년부터 로저스 센터처럼 호텔 직관이 가능한 첨단 동구장으로 변신을 합니다. 와, 저게 뭐예요 지금? 네, 엄청나죠. 이게 바로 호텔인데요. 이 서울시는 서울 스마트 마이스파크와 함께 폐쇄형 동구장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장은요, 국제 경기가 유치가 가능한 3만석 규모 야구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객실에서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호텔도 들어선다고 합니다. 총 300실 가운데 120실 정도는 야구장 비율로 건립을 할 거라고 해요. 저렇게 그냥 창문 밖에 야구장인 거예요? 그렇죠. 호텔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야구 경기 유의히 볼 수 있는 건데 벌써부터 예매 전쟁 일어날 것 같은데요. 예, 야 정말 야구 팬들에게는 정말 드림 파크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캐나다 같은 데는 저런 게 있대요. 그러다가 쨍그랑하고 혹시 유리 깨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희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을 신통방통도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